예. 그래서 이 터보 샤프트 엔진은 첨단 전투기 엔진보다 훨씬 쉽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도 좀 낮아요. 이거 터빈의 그 유입 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빵 하고 불길 붙은 다음에 싹 그 불길이 섞인 그 뜨거운 그 고속 공기가 터빈을 지나게 되면서 그래서 터빈이 돌고 터빈이 돌면서 앞에 있는 이제 그 압축기를 돌려내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스프, 같은 샤프트에 엮여져 있으니까. 예. 이 터빈 유입 온도가 최첨단 전투기보다 약 1000도가 낮습니다. 보시면 LH 그게 터보메카 REL인데 그게 1100도, 수리온 블랙호크 아파치 G700 T700인데 1000도, F-35 1980도, 유로파이터 1530도, F-15 1510도, 우리 FA-50에서 쓰는 F-404 엔진 1390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엔진인데 F-404 엔진, 구형 엔진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낮은 거예요. LH나 수리온 그 엔진이. 그러니까 터빈 유입 온도, 저걸 이제 그 터빈 인렛 템퍼러처라 그러는데 훨씬 낮다는 얘기는 이제 저게 뭐야 그 냉각을 한다든지 소재가 첨단화돼야 된다든지 이런 데 대한 요구가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진입 장벽이 낮다는 소리죠. 그래서 첨단 전투기 엔진은 보통 3대장이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 프라이드 앤 위트니, 롤스로이스인데 요새는 롤스로이스도 좀 제껴졌죠. 2대장이에요. G랑 프라이드 앤 위트니인데 첨단 전투기 엔진은. 그런데 이 헬기로 가면 엔진을 공급하는 데가 엔진 장사하는 데가 한 너댓 군데가 더 있어요. 자유진영에도. 제가 일단 아는 것만 해도 우리 터보메카, 그 REL 만드는 샤프란, 그 다음 미국의 벨, 그 다음 심지어 미국의 하니웰,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거 많이 만드는 회사죠. 하니웰도 이걸 해요. 네, 잘 만들어요. 원래는 이거보다 뭐 훨씬 더 많았었어요. 뭐 라이코밍가도 있었고 뭣도 있었고 많았었는데 마케팅 때문에 큰 기업한테 M&A 돼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장벽이 전투기 엔진보다 훨씬 낮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고 남는다. 이 재료의 극한은 1300도입니다. 아까 F-35 그럼 1980도인데 1300도 하면 어떻게 재료가 견뎌? 예, 그건 전부 냉각, 코팅, 열관리로 견디는 겁니다. 열관리는 지능적인 거죠. 냉각, 코팅, 열관리로 견디는 거지 재료만 가지고 1300도 온도 안에서 전혀 물성을 포기하지 않고 빡빡하게 하중받아가면서 기계가 돌아갈 수 있다. 그거 이상 재료 없어요. 한국이 이 1300고지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를 무냉각, 무코팅 상태거든요. 거기서 1300도 열 속에서 하나도 안 밀리고 계속 작동하는 거. 그런 소재를 향해서 한국이 나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최첨단 소재인데 헬기에서는 이런 소재가 안 쓰여요. 너무 비싸져서. 이건 전투기에서 써요. 그것도 F-35 이런 급에서. 이건 여러 원소가 결합을 해요. 이때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녹여도 원래 합금이라는 건 잘 섞여야 되잖아. 잘 안 섞이는 원소들을 집어넣어서 억지로 결합시키면은 저런 물성이 좋아져요. 심지어는 금속이 아닌 것도 집어넣을 때가 있어. 실리콘. 거기다가 이쯤 되면은 녹이려고 들면은 막 2000 몇백 도 이렇게 되니까 주조 거푸집을 못 만들어. 즉, 아까 여기 보면 주조 단조를 하게 돼 있잖아요. 니켈계 합금으로 여기는 니켈계 초내열 합금으로 단방향 응고 정밀 주조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지금 한국의 최첨단 연구자들이 가고 있는 최첨단 소재는요. 주조 자체를 못 해요. 용용점이 너무 높아져 갖고 또 용용한다고 섞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조공법이 전혀 달라져요. 녹여가지고 이걸 합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복합 미세 분말 거의 나노급 분말을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는 금속이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컴포짓 파우더가 되죠.
그 파우더를 가지고 결정을 형성시키게 한다든지 크리스탈라이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3D 프린팅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구워요. 그러니까 이건 용융이나 뭐 주조, 거푸집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 새로운 공법에서 세계 최강자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오히려 한국은 정밀 주조 단조와 같은 재래식 제조 공법의 기초가 약해요. 마치 전기차는 우리가 세계 최강인데 내연기 관차는 그래도 뭐 BMW, 뭐 다임러 벤츠, 뭐 도요타가 좀 우리보다 좀 먹어주죠. 예. 그런 거죠.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생산기술연구원의 김희준 박사님이 디일렉이라는 데서 이렇게 말하는 거 한 1분이 참 말이 돼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그럴 때 그 추진체가 그 터빈 안에서 내는 온도가 환경이 보통 1300도씨에서 1600도씨 됩니다. 그 환경에서 견뎌내야 하는 소재니까 극한 환경이죠. 그래서 고온도 아니고 이제 초고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소재가 1300도씨에서 견딜 수 있는 온도고 실제로 그 온도가 견딜 때 그 환경은 1600도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디에 쓰이냐면 우주 발사체에도 들어가고요. 요즘은 이제 미사일이 국방 쪽에서 기존에 이제 마하 3 이 정도가 굉장히 높은 속도였는데 지금은 마하 5 이상을 극초음속 추진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요. 어떤 소재가 몇 도를 견딘다라 그럴 때, 그거 냉각하고 견디는 거야? 너 그거 코팅하고 견디는 거야? 견딘다는 거가 뭐 엿가락처럼 흐물흐물 하는데 녹지 않는다는 게 견디는 거야? 아니면 예를 들어서 트럭 10대로 끌어도 그걸 버티는 정도의 그 기계적 그 물성을 가지고 견디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무냉각, 무코팅, 기계적 특성 유지. 필요한 기계적 특성 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무냉각, 무코팅에 필요한 기계적 특성을 유지하는데 1300도 환경에서 돌아가는 애를 만들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베스트입니다. 1350 뭐 이런 급이 지금 세계 베스트예요. 그게 거기에다가 코팅 입히고 냉각 때리고 그다음에 열관리 진흙 넣고 이러면은 그게 F-35 최첨단 엔진다는 거예요. 자, 한국 거기까지 가 있다고요. 그걸 향해서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 5년이면 도달해요. 지금 저 박사님이 5년 얘기해요. 5년이면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무시무시해서 댓글을 하나 썼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잠재성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시스템 통합을 하다가 그 다음에 부품을 하고 그 다음에 소재를 하고 이렇게 세계 최첨단 수준까지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금속 분말을 누가 가장 경제적으로 만드나?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3D 프린팅, 적층 성형, 소결 프로세스를 누가 잘 진행하나? 한국입니다. 무냉각, 무코팅 조건에서 기계 구조적 특성을 주변 온도 몇 도까지, 자체 온도 몇 도까지 유지하나? 이런 극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겁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F-35가 주변 온도가 1980도거든. 그러면 이 소재 자체가 한 1300도까지 견딜 수 있으면 주변 온도 1980에다가 차폐 때려놓고 이제 그러니까 저기 열 차단, 그러니까 더멀 배리어 코팅, 그러니까 코팅 때려놓고 냉각 걸고 그 다음에 지능적인 그 조그만 그 계산 컴퓨터 칩으로 지능적인 열 관리시키고 잃어버리면 주변 온도 2000도, 1980도를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임이거든. 지금 그 게임을 향해서 한국의 가장 앞선 엔지니어들은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헬기 엔진을 못 만들 이유가 없다고요. 경험이 쌓였어. 그래서 헬기 엔진을 제대로 만든다는 얘기는 무아브 같은 그런 최고난도의 드론을 제재를 안 받고, 제재해도 소용없죠. 우리가 엔진을 만들어 버리니까. 제재 안 받고 대량 생산해서 띄울 수 있다. 그때 대량이라는 게 뭐 1000대, 2000대는 아니고 한 50대, 100대만 해도 하나 뜨면 400km 반경 보니까. 예.
그러면 내려와서 이제 걔는 또 수리하고 또 그런 거를 위한 뭐 전자광학 센서나 적외선 센서나 레이더 이런 건 또 엄청 지금 잘 개발돼 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무슨 엔진을 개발한다, 엔진 소재를 한다 그럴 때 이게 어느 문맥에서 하는 건지 우리가 잘 구별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요, 이제 예, 이런 거를 이제 그 정부 프로젝트가 시작했다고요. 한화에어로가 주도를 해요. 며칠 전이에요. 7월 달이에요. 7월 21일인가 그래. 전투기 엔진 소재 국산화 기술 개발 착수라고 나왔어. 근데 거기 그 플래카드 걸린 거 보면 터보팬 엔진 인코넬 718 초내열 합금 주 단조품 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플래카드에. 그래서 이거는 문맥이 제가 지금 여기 그 앞에 그 생산기술연구원의 박사님이 하던 그 차원보다 좀 낮은 문맥이에요. 근데 그럼 이건 의미가 없냐? 아니, 이거 의미 있어도 우리가 이거가 오히려 더 약해. 일단 인코넬 718이라는 것 자체는 잘 알려진, 뭐 우리가 국산화는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알려진 그런 소재예요. 내열 소재고 이건 최첨단은 아니에요. 인코넬 718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코팅 안 하고 냉각 안 했을 때 그리고 기계를 돌려버리면 600도 정도 환경에서 물성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한 500도에서는 계속 돌아 쌩쌩하게. 상당한 거죠. 500도 환경에서 계속 돈다는 건. 600도에서 물성이 약화되기 시작해서 700도가 지나면은 이제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그렇게 첨단의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금속이고. 그 다음에 보면 주단조를 하겠다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첨단 소재들은 주단조를 못 해요. 주단조 한다고 하는 순간 이건 재래식 소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이때 초내열이라는 건 뭐 초내열이라고 말은 해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0도가 넘어가는 상태의 초내열 자기 자체 물성으로 1000도 이상 상태에서 기계적 특성을 유지하는 그런 물건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이런 걸로도 충분히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영역들은. 이건 결국 뭐를 뜻하냐면 값비싼 분말 3D 프린팅이 아닌 재래식 공정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치를 완전히 이번에 정복하고 총정리하고 넘어가겠다. 그게 이 프로젝트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의 어떤 세대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얘기를 평가를 해줘야 최첨단을 얘기할 때와 이런 얘기가 충돌을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야, 인코넬 728로, 저기 그 초내열 합금 한대. 그러니까 우리도 뭐 거의 무슨 F-35급으로 인코넬 78로 하는 모양이야.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데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값싸고 훨씬 더 덜 가혹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값싸게 대량 제조할 수 있겠죠. 주물로 찍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러한 용도로 쓰는 물건들은 또 이걸로 하는 게 좋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게 약하다고요. 그럼 우리가 뭐 세계대전을 주도적으로 치룬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런 쪽을 계속 해온 나라가 아니니까 오히려 아예 분말 재료공학으로 들어가서 컴포지트 파우더, 그러니까 복합 분말 만들어서 그걸로 3D 프린팅하고 뭐 소결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퍽 따라갈 수 있는데 이런 쪽은 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다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쯤 되니까 이제 상황이 이쯤 되니까 한화가 아주 큰 소리를 빵 쳤어요. 비전으로. 이건 비전입니다. 물론 뭐 회사 비전이니까 뭐 당장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러나 7,000마력짜리 터보 샤프트, 그러니까 7,000마력짜리 헬기 엔진 만든다고 큰 소리 빵 쳤어요. 7,000마력짜리 헬기 엔진은 어느 정도 급이냐. 세계 최대의 짐꾼 헬기 킹스탈리언이 7,000마력. 예, 이거 세 개 씁니다. 예, 미국에서 아마 이거 해군인가 해병대 쪽에서 쓰죠, 이거. 예. 얘는 좀 특이하네요. 높이 날지도 않고 별로. 예. 지금은 엄청 쉽고서. 예,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선정된 V280. 얘는 7,000마력짜리 2개 씁니다. 얘는 예, 완전히 전형적인 장대고 헬기예요. 장거리 대형 고속기동 헬기. 예, 7,000마력짜리 2개 쓰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치누크. 얘는 7,000마력짜리 안 써요. 5,000마력짜리 2개예요. 우리 치누크 굉장히 큰 헬기라고 생각하잖아요. 1,000마력, 5,000마력짜리 2개예요.
그러니 한화가 만든다는 7,000마력짜리가 헬기 엔진 치고는 정말 큰 엔진 만들겠다가 한화가 빵 하고 친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참, C130J 허클레스 수송기. 제가 5,000마력짜리 터보 샤프트 엔진을 4개 씁니다. 군수송기가 5,000마력짜리 터보 샤프트 4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누크 헬기의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엔진 파워가. 치누크 헬기가 5,000마력짜리 2개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야, 우리가 7,000마력짜리까지 그런 괴물 같은 거 만들 필요 있어? 미국이 우리한테 V280 같은, 장대고 헬기, 장거리 대형 고속기동 헬기를 뭐 아무 거리낌 없이 쑥쑥 팔아준다 그러면 우리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아마 미국이 안 팔아줄걸, 그거. 보통 미국이 이제 그 무기를 컨트롤할 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글로벌 군사지정학에서의 어떤 그 위계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한국은 위계 질서고 나발이고 너무 민감해. 그게 항속이 그게 한 4,000km 되잖아요. 대형이란 말이에요. 빠르고 500km씩, 시속 500km가 넘고. 보세요. 백령도에서 다이렌이 286km입니다. 백령도에서 베이징이 750km예요. 서산에서 칭다오가 이게 뭐 한 540km입니다. 제주도에서 샹하이가 한 500km 나와요. 그럼 이거 뭐냐? 이런 무기, 그러니까 미국이 V280 같은 무기를 한국에 대량으로 매각을 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가 굉장히 긴장이 높아지고 또 한국은 중간에서 이상하게 되는 거지. 미국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개발했다? 앞으로 한 10년 후에? 혹은 15년 후에? 무기라는 건 15년 우스운 거니까. 그러면은 뭐 중국이 우리한테 좀 여러 가지 생각 좀 해야죠, 다시.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전술 무기가 전략적 억제력을 가져요. 저보고 만약에 배팅하라 그러면 미국은 V280은 한국에 안 판다. 한국에 V280은 안 팔 거다. 오스프레이, V280의 원형이죠. 오스프레이를 일본에 팔았지만 한국에는 그거 사라고 아마 안 권했을 겁니다, 오스프레이. 여러분, 너무 빠르고 너무 항속거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고속 강습 부대라고 해요, 저러면. 중국이 굉장히 미국과 이제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죠. 예. 참고로 이게 그러니까 헬기 엔진으로는 7,000마력이면 굉장히 큰 건데, 그러면 일단 저거 헬기 엔진도 일종의 이제 제트 엔진이니까 헬기는 터보 샤프트고, 우리가 제트기에서 쓰는 거는 터보 팬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내부 구조가 좀 다르지만 결국 이제 제트라는 원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야, 헬기로 터보 샤프트로 7,000마력 정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전투기 엔진으로 갖다 놓으면 어느 급이야?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전투기 엔진에 가면 굉장히 작아집니다. 터보 팬으로 치면 10,000파운드 정도. 10,000파운드면 저거 정도 되죠. FA50에 쓰는 거. F404. 그게 10,000파운드 좀 넘을 겁니다. 그것도 밀리터리 스러스트, 드라이 스러스트. 그러니까 뒤에 애프터버너 안 뗀 상태에서. 크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실험 많이 해봐요, 사람들이. 그러면 헨리는 왜 이때까지 좀 7,000마력급이라는 엔진을 안 만든 거예요? 안 만든 거예요? 그냥 못 만든 게 아니라. 왜냐면 저런 대형 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된 적이 없었고, 예, 난이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제대로 설정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한화가 표방했듯이 저는 뭐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초대형 헬기 엔진에 도전하는 거 나쁘지 않다. 예, 저런 왼쪽에 나오는 V280이나 오른쪽에 나오는 디파이언트 X 둘 중에 어떤 형태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장대고 헬기 만드는 거 좋다. 단지 장대고 헬기 때 우리가 2,500km는 가야겠다. 항속거리가. 그래야 중국 찍고 돌아온다.
2,500km쯤 돼야. 그러니까 저는 장대고에서 장에다가 방점을 둬요. 장에 방점 두고 2,500km. 그 정도 돼야 중국이 좀 굉장히 겁에 질리고 몸조심한다. 좀 버르장머리 좀 가르칠 수 있다, 중국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거리 대형 고속기동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조금 크기가 줄어도 좋고 좀 덜 속도가 나도 좋으니까 장거리 해야 된다. 예.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에서 베이징이 한 1,000km 되거든. 1,000km 갔다가 1,000km 돌아오려고 하면 작전 반경이 한 300-400km는 돼야 여유 있게 갔다 돌아오죠. 중국은 한국의 상륙 강습 군사력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를 일으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신화 군사망에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 제목의 뜻이 미국보다 더 살벌하지 않은가? 한국의 3대 군사 동향을 밝힌다. 러시아도 한국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었다. 그런 얘기예요. 얘들이 말하는 3대 군사 동향이 뭐냐면 하나가 제일 처음에 꼽는 게 상륙 강습 군사력의 확대예요. 우리 해병대 같은 거. 상륙만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헬기가 제대로 장대고가 붙으면 강습도 들어가잖아요. 헬기 강습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꼽는 게 SLBM 등 독침 무기예요. 세 번째 꼽는 게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삼각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이 우리의 상륙 강습 군사력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해요. 사실 상륙 강습 군사력이라는 건 그냥 재래식 전통 병력인데 중국한테 대해서는 우리가 저렇게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중국한테 대해서는 이러한 재래식 전술적 군사력이 전략적 억제력을 가져요. 이거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키워드가 사실 두 개예요. 하나는 전술적 군사력이 전략적 억제력을 가진다. 한중 관계에서 한국이 잘만 선택하면.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글로벌 군사 지정학에 있어서 전략적 위계 관리, 그러니까 전략적 위계 질서 관리. 그러니까 이 나라는 F-35 팔아, 이 나라는 안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NGAD 그건 미국만 써. 또 F-22 그건 동맹이고 뭐간에 아무도 안 팔아. 그건 미국만 써. B-2 전략복격기 미국만 써. B-21 전략복격기 미국만 써. 이런 어떤 군사 지정학에 관한 전략적 위계 관리를 한다고요, 미국이. 그 위계 관리 체제를 우리가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손해봐요. 헬기는 그 위계관리 체제 바깥에 있어요. 예외는 V280만 아마 위계관리 체제 안에 있을 거예요. 그건 파괴력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V280 같은 헬기는 우리가 장대고로 천천히 가고 그 다음에 일반 헬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디자인해서 마음대로 팔아보자 이거야. 저는 그 얘기예요, 오늘.